이 화살표가 지적하는 이곳, 기도와 식도 사이에 목소리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 완전히 암으로 덮어 있는 그런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살려야 될 신경이 5가닥에 있어서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 그만큼 저거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생각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클리닉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증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저번 증례에서는 저희가 되게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반절제 수술 후에도 그런 TG 농도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과 뭐 조심해야 되는 약, 그리고 음식 같이 뭔가 되게 폭넓게 넓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제 특집을 준비한다고 생각해보니까 요리 경연을 해보는 게 어떨지. 경연식이나 모든 아이디어는 뭐 다 현실화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증례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인데요. 우리 학회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당시에도 아주 핫했던 그런 증례입니다. 40세 여아이고 왼쪽 갑상선에 암이 발견됐고 4개월 전부터 목소리 변화가 있었던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하셨고 이 초음파상에서 갑상선 혹이 이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CT상에서 갑상선 혹이 이렇게 큰 거 보이실 거고, 근데 또 하나 여기가 이하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하산이요? 귀 밑 침샘. 침샘 중에 이제 큰 게 요렇게 귀 밑에 요렇게 있어서 이하, 귀 밑에 있는 침샘. 이하. 네. 그래서 이 화살표로 보이는 여기 이것도 혹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갑상선 쪽만 보시는 줄 알았는데 이쪽도 같이 보시나요? 저희가 두경부외과, 내분비외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침샘도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T를 찍으면 그 뇌에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흉곽까지 일부 나오거든요. 목 CT가. 그러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못하면 다른 과를 보게 하거든요. 그렇게 쫙 봐주신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믿음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 이 침샘 어떻게 판단되세요? 위치 좋은데 뭐 수술이 어렵진 않겠어요. 수술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수술하셔야 될 걸로 지금 판단되시나요? 언젠가 수술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말은 센지 암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25%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다 할지 모르지만 크면 클수록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수술하는 김에 같이 하든지 또 부담스러우면 이분 끝내놓고는 나중에 먼저 시험 봐서 해주면 될 거죠. 원래 우리 박성수 교수님께서 이 이하선 종양 수술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옛날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거든요, 이 수술은. 그게 지금 연세대학의 그 이비인후과에 지금은 그분도 리타이어 하셨는데 그 쌤이 우리 박 교수님 수술할 때 맨날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고 배웠어요. 그 학교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배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수술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펠로우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일본의 노구치 클리닉의 3대 원장님이셨죠. 지금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시로 노구치 쌤이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쌤한테 선생님은 왜 페로티드 글랜드 수술 안 하세요? 라고 했더니 야 거기는 반해후드 신경이 5가닥에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수술을 해야 돼? 라고 하셨어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하셔야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그 침샘 이하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 그림에 보시면 저렇게 우리가 얼굴 그 표정을 담당하는 신경 가닥이 5가닥이 이 뒤에서 나와요. 이렇게 침샘 사이를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다 일일이 찾아서 살려야 되는데 실제로 저 신경들은 저렇게 굵게 생겨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머리카락 굵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구치 쌤은 살려야 될 신경이 5가닥에 있어서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하튼 옛날에 박종 쌤이 저 수술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 수술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시술인 거죠? 그냥 옛날엔 이비인후과 영역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았고요. 우리가 외과 중에 두경부외과, 내분비외과를 다 하니까 요새는 자꾸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저도 저 수술은 계속 하고 있어요. 한 교수도 저 수술 잘해요. 그럼 이 환자분께서는 어쨌든 갑상선 혹도 엄청 크고 여기도 이제 종양이 보였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셔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침샘 혹도 조사를 했고 다른 과 검사로
암이 너무 크고 목소리 변성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성대 검사도 했습니다. 저기 이제 이비인후과 컨설트를 했다는데 이제 박정선 선배가 혼날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 컨설트는 그 목소리를 봐달라고 한 거지 그 침샘을 봐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혼납니다. 잘못하면. 여기 레프트 VC 팔씨라고 하는 거는 성대가 마비됐다. 왼쪽 성대 마비가라는 소리거든요. 이제 암이 침범한 왼쪽 이미 마비가 왔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침샘에 보이는 혹에 대해서 초음파 유도 세층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종양은 아니고 침샘 내부에 임파선이 커진 걸로 밝혀졌습니다. 펫 검사에서 다른 원격 전이는 없다고 했고 추가로 기도나 식도 침범은 의심되는 경우에 MRI를 찍게 되는데 이 환자에서는 보시다시피 기도 침범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가 지적하는 이곳 기도와 식도 사이에 목소리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 완전히 암으로 덮어 있는 그런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식도 침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통 하시는지 오늘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식도 침범하죠. 어저께도 그런 며칠 전에 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사진 보면 심각하게 보인다고. 실제로 그 들어가 보면 트라케아는 침범하면 트라케아 내부로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식도벽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그 내부까지 가는 일이 아주 드물어요. 왜냐하면 식도는 좀 움직이는, 좀 누르면 밀리는 거거든. 트라케아는 누르면 그렇게 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침범했다 생각했는데 가보면 식도가 밀려있다고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식도벽, 그 머슬 레이어까지는 들어가고, 코사 레이어까지는 잘 안 들어간다가, 그거까지 가 있다면 깎아내면 돼. 근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해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저렇게 되면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조사하고 잘 들어가서 잘 뛰어라.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병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식도는 잘 살릴 수 있었고요. 양쪽 갑상 절제술을 했고 리컨 라린젤러브는 후두신경은 일단은 이건 살릴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최종 조직 검사 결과 이 톨셀 베리언트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여기서 키포인트가 될 것인데 이 6.2cm의 톨셀 베리언트 갑상선 유도암이 나왔다. 키 큰 변이형 갑상선 유도암이 나왔다. 그리고 임파선 전이는 8개 임파선 중에 1개만 전이가 돼 있었다. 그리고 비라프와 털트라는 이 돌연변이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양성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 림프절 전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크기나 암 변이형의 그 심각한 공격성보다는 예측할 수 있는 임파선 전이는 더 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추가 치료를 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저 환자의 주치의라면 일단은 B라프가 포지티브고 터치가 포지티브인 결과를 보면 임파선 전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더라도 저는 아주 고용량의 방송 동형 치료를 하겠습니다. 네, 브라프랑 털트가 뭐예요? 저게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저 암세포에 있다는 거예요. 저런 걸. 근데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나오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게 참 드물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갑상선학회 ATA라고 하는데 거기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저 B라프와 터트가 동시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아주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예. 박성규 교수님께서는 저럴 때는 고용량으로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고용량이에요. 고용량으로 역시. 예. 이 포인트에서 환자분들이 기억하실 게 임파선 전이가 심하지만 않으면 아주 고용량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임파선 전이만 갖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게 여러 가지를 암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저거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생각하신 겁니다. 네. 그럼 장호진 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고용량이죠. 이거는 셀 타입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피막 침범이라든지 임파선 전이가 아무리 없어도 이거는 하여튼 고용량 한 번 내지는 2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전 2번까지는 잘 하진 않는데 일단은 주치의 결과론적으로 이 고용량 방사선 유도치를 180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경우에 이런 고민을 해요. RI를 해야 될까? 익스터널 RT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RI에 잘 안 듣는 경우가 많다. RA? 방사선 방사선 요는 치료. 그렇게 다 풀어서 말해주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딱선 그 고민 안 해요. 저런 경우에. 고민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게 그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뭘 먼저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선 치료를 먼저 할까 아니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먼저 할까. 근데 방사선을 쬐는 치료를 해버리면 그쪽에 혈관들이 많이 망가진다. 옛날에 그런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방사성 요오드라는 건 우리가 약을 먹어서 혈행을 통해서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다 망가져 버리면 그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거는 방사선 치료, 외부에서 쬐는 방사선 치료도 고민은 좀 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교수님께서도 고용량의 방사선 도면 치료를 먼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오늘 준비된 케이스는 아닌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 환자인데